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연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용이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여부를 묻는 전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요.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해보죠.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는 전당원 투표를 찬반 투표를 하면은 당론이 분열됩니다. 과정 관리에 실패한 지도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잠시 논의를 멈춘 다음에 이 수기 과정 자체는 조금 물밑으로 내려서 수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통합과 합당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방향에 대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의 대체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래서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 통합과 단결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민주당의 DNA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한준호 의원은 잠시 좀 이 논의를 멈추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영재 의원은 덧셈의 정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김영진 의원께서는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방향의 문제라는 건 그냥 지금 불거진 문제를 덮기 위한 수사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당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뢰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모두에게 불공정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 것을 왜곡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 제기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로 변질된 것을 신뢰 회복을 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그거는 과거 어느 권력도요 그런 식의 해결로는 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자꾸 방향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조차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의견을 막으려는 소위 말해서 입틀막을 하려는 하나의 수사가 될 뿐이다라는 점을 지도부가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홍근 의원은 전당원 투표 강행하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 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이 당내 권력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구나.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이잖아요. 그리고 저 김영진 의원도 친명이죠. 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김영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합당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영진 의원이 대통령의 뜻이 더 가깝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청래 의원 계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간다.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선거까지도 선거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당을 대통령 주도로 가겠다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급해요 지금. 이번에 하지 않으면 선거 끝나고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고 뭐 1인 1표제도 강행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폭발성이 강한 뭔가가 내재돼가 있다. 이게 정리가 되겠냐?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초선 의원들 만나고 뭐 이전에는 이제 그 반대 목소리를 냈던 최고위원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었고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좀 진화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진화 내지는 이렇게 뭐 수렴하려면은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불신을 자초한 거는 지금 합당을 하겠다는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김어준의 프로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가 조국 대통령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당은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숙주당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거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조국 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 공천 그 현역의 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 당 사람들로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DNA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불신을 해소해야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연임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너무나 그 뭐랄까요 치열한 생존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때도 내부에서 아 이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닌데 연임을 하겠다 그러면 아 이거 아니다라는 목소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더 클 수밖에 없는 그 목소리에 설득력 있는 말로써 신뢰를 회복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뺄셈보단 덧셈 이런 식의 우리는 가는데 하나의 수순, 입을 막는 수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뢰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의 이런 내용들을 잘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난번 그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당 미략 타격 대상이라는 예, 사진 부분, 찍힌, 네. 사진 찍힌 거 말이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권력 투쟁의 한 상징적인 한 장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타격을 하라는 일종의 지시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누구와의 대화 내용인지를 밝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저는 왜 그 부분에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데 왜 안 밝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상당히 뭐 어떤 내밀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을 장악해서 2028년도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대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합당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청래 대표가 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당원들의 뜻을 따라가자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정복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딴 얘기하고 대들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어디 가 됐느냐.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비당권파 친명 의원들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차기 공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마어마한 불신이 이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신을 자초하고서 그걸 해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주화를 했는데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민주화만 계속 하려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계속 민주화 투쟁을 하듯이 하는 방식, 권력을 위해서 예, 예.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 정당 체제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은 합당에 반대하면서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을 비판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 이거는 저는 가치 노선, 가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색깔론, 알박기, 숙주 이거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또 그 당 내에서는 지금 독자적인 선거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 이현주 의원의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강도가 높죠. 예. 숙주니 뭐 알박기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저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자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합당을 해서 민주당과 같이 합당된 이후에 이제 어느 일정 정도의 배정을 받고 일정 비율의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 현장에서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제 이게 합당이 되면은 과연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 후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보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입장이지만 지금 이게 지금 갈등이 민주당 내 갈등이 이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예, 예. 본인들은 이제 여전히 선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은 그런 상황이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입장일 것 같아요.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장식 의원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꽃놀이 피웠다가 조금 곤란해졌죠. 네. 왜냐하면 뭐 본인들은 조금 기다리기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자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그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에 유시민 작가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나와서 네네. 조국 대권론에 거의 버금가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 사실은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두 개, 저기 20% 얘기, 그다음 공동대표 얘기, 그 얘기를 본인들이 우리는 그냥 제안을 받은 거니까 그쪽에서 먼저 해결하고 오세요. 이랬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해야죠. 조국혁신당은 들어와도 20% 이거 안 한다. 예. 그리고 공동대표 없다.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걸 투명하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런 투명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만 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상호 지금 이견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직화가 돼가고 굉장히 강하게 부닥치고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 수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덧셈의 정치가 되나요? 김영진 의원께서 말하는 덧셈의 정치가 되는 건가요? 내부에서 뺄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후보, 어느 계열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 계파에서는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현실의식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자기 목표만을 너무 앞에 두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의 변수들은 다 배제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분석할 때는 모든 변수들을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변수는 빼고 분석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신뢰 회복은 되게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있는 쪽에서, 권한이 있는 쪽에서 신뢰를 회복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합당 이슈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좀 전해진 내용을 짚어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누구든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대표직 또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오늘 깜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직하고 의원직까지 다 걸고 재신임을 요구한다 그러면 재신임 투표하겠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나 요구하는 그 당사자도 의원직을 걸어라. 아니면은 이제 대상을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정직을 걸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을 걸고 요구를 하면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좀 거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네. 사실 전당원 투표를 재신임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신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재신임 투표를 지금 당장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결되기는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이제 보수당 당원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 대표를 흔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당 대표의 거취를 두고 재신임 투표를 하자. 한다 할 경우에 부결되기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직을 걸고 하자. 이 당 대표직을 걸겠다. 그 의원직까지 걸겠다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들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친한계를 뿌리친다 내보낸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만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해소가 될 부분이에요.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재신임 투표를 하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직을 걸겠다는 거는 좀 과하게 거칠게 대응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과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계속해서 과하다라는 표현 좀 써주시고 계셨는데. 이건 과한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과격한 거죠. 예. 나와 다른 목소리는 내지도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재신임 제도가 있나요? 당원 당규에? 없을 없죠. 거예요, 아마. 예, 없죠.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온라인 투표는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제가 당 여론조사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공정한 방법은 뭐냐? 그걸 요구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이죠. 이 세 분하고 전당대회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세 분하고 전당대회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 전당대회로 가면. 네. 만약에 공정한 방식으로 재신임을 묻고 싶으면은 전당대회를 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상 전당대회 열 수 없으니까 온라인 투표로 가름하려고 하는 꼼수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꼼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 나치가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걸 해요. 종족을 청소하는 종족 청소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요. 다른 목소리를 클린징하겠다, 청소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예. 거라서 너무너무 과격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협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이제 당 윤리위에 제소된 것이 알려졌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네. 사실 친한계 의원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세력을 뿌리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친한계들이 물론 거친 말을 한다든가 뭐 과격하게 대표를 공격한다든가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민주당은 더 과격한 발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그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못하게끔
그야말로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네. 이 정당한 건강한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서울시당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그렇죠. 오늘 사실 시당위원 당무감사위에서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사실 있었습니다. 오전에 상당히 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뭐 교체할 거라는 사실 전망들이 좀 많았어요. 교체할 그런 얘기 많았죠. 그런데 이제 37명이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제 장동영 대표가 유보하겠다고 하면서 선거 끝나고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한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제소가 됐으니까 그거와는 또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네. 이걸 다시 이제 무슨 뭐 징계를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이 여전히 이렇게 혼란 속에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지지 세력을 그냥 유지를 하고 바깥에 있는 지지 세력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뺄셈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에서 좀 지도부에서 좀 숙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의 관심은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게 확산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좀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제시님 물은 것 자체가 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소리 하면은 전부 다 내가 윤리위나 당내의 어떤 권한을 통해 가지고 준사법기구를 통해서 다 청소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저는. 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이유가 뭡니까? 사당화 비슷한 이런 어떤 그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사안이 배현진 의원에게 적용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들부터 사실은 윤리위에 가서 제명 당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도 않고 어떤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껴맞춰지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준은 없어요. 저기에는 다 고무줄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고무줄? 권력자가 그냥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무줄 잣대의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오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어떻게 설계하실지 여러 또 방안들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머리를 맞대고 여야 정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출발점으로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또 정부와 국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잘 주신 말씀 경청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 영수회담을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뭐 1대1 만남은 필요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받아준 경우가 많았는데 역지사지 한다면은 야당 대표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은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뭐 여당인 줄 아느냐, 뭐 여당 대표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야당
야당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제안 많이 내놓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6세 투표권을 투표 연령 하자, 낮추는 뭐 부분, 네. 낮추자 이런 부분도 뭐 사실 영국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당 가입 연령이 지금 16세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어제 대표 연설 가운데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 청년들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들이라고 봐요. 이 야당이 힘없는 야당의 제안이라고 해서 그냥 물리칠 것이 아니고 한번 좀 귀담아 듣고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대미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 간에 지금 합의를 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사실 국회 비준 이 부분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익이 앞선다 그러면 국익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앞서서 그렇게 중재를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뭐 필요하면 만나셔야죠. 예. 그리고 그런 노력을 초기에 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게 뭐 범죄자라서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정청래 대표처럼 뭐 인간이 아니어서 안 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시라고 하고 보려고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대표였나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할 말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초청 자리에 안 오셨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만 만남을 해달라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하여 만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을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만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만약에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만나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만나자는 거는 장 대표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정 운영 우선순위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뭐 여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진다거나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야당이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먼저 예의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서 보자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께서 못 만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본인이 업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이기 때문에 야당과 만나지 않고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만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대통령께서 납득을 딱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미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연일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집니다. 예,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게 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다주택자들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예. 대통령이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내주는 그 자체가 효과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마. 말씀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효과는 있긴 한데 이게 자칫 강요로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강요에 의해서 팔아라는 것이냐 이런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여러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다주택자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팔아라
팔기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거예요. 왜? 다양한 사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상속 받았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여러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도 여러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면은 못할 경우, 팔지 못할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주택자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주택을 모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다 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는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냐,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냐, 그건 또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 물량이라는 것이 극히 적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대책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다주택자들만 계속 이렇게 쪼아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의 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를 왜 자꾸 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밤마다 집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는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자산 투자 방식, 그다음에 노후 준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겠다라는 의도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에 우리가 돈이 몰리는 게 한 75% 정도 우리 국민의 자산 중에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5%의 자산이 묶인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게 그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돈이 75%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코스피 5000 시대를 우리가 열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을 지금 2차례 연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는 뭐냐? 당신들에게 이 돈이 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투자를 하면 돈은 이익을 쫓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익도 회전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이익이 크지만 빨리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소득과 회전율 같은 걸 보여주면 이 돈이 자연스럽게 자산 금융시장으로, 금융자산 시장으로 올 수가 있고, 금융자산 시장으로 오면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투자처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라는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제가 몇 날 밤을 이거 가지고 좀 고심을 했거든요. 그랬습니까?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예.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론은 어떨까?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잘한 조치가 61%다. 잘못한 조치는 27%, 무응답 12%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뭐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48%, 유주택자가 48%, 무주택자가 한 52%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더 유주택자가 더 높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앞둔 표를 의식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이 오히려 이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지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저절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여론조사가 전체를 정확히 반영을 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국민들 상당수는 아마 이 여론조사와 같이 이 양도세 중과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질 겁니다. 네. 좀 짧게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자가율은 서울에서는 좀 만약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 이렇게 좀 낮을지 모르지만
지금 통계청 수치를 보면 한국의 자가 점유율은 58.4%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울 집중 때문에 그 박탈감을 갖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이런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지 어느 누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번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